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로 넘어왔고요. 12월의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김용민이고, 자,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빨간 티가 티라고 합니까? 니트라고 합니다. 니트. 네. 아, 니트. 예, 니트. 국민의힘의 생겨. 아, 그래. 러브. 그날 러브입니다. 우리 김여서 얼굴이 톡톡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네. 국민의힘 사람. 유리대비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너무 좋은 12월입니다. 자, 12월 어떻게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김용민 TV가 만든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이따가 저기 우리 김여성 기자님께도 한부 좀 전달 부탁드리고요. 김여성 기자님이 네. 모델로 또 이렇게. 맞아. 사진을 잠깐 봤는데. 네. 저널리즘의 음. 약간의 일단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봤습니다. 자, 우리 평화나무 후원 회원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와우. 아울러 또 판매도 합니다. 판매 그 수익금은 전부 우리 평화나무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우리 사회 가스라이팅과 싸우는데 기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구매를 해주셔야 할 텐데 언제쯤 우리가 저 판매를 시작하죠? 다음 주부터 오.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으면 한 3부 정도 구매할 것 같아요. 제가 또 네. 지인한테 뿌리겠습니다. 네. 자, 저기 거의 한정 판매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 오픈되면은 바로 좀 구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주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네. 담임 목사가 되고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첫 네. 외부 일정. 일정으로 검사 조사를. 마포경찰서가 가지고 네. 목사 피의자로서 첫 일정. 조사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축드립니다. 앞으로의 그래도 이제 그 피의자 그 직업란에 이제 목사 이렇게 진짜 쓰시게 되셨네요. 예. 네. 그렇게요. 피의 목자라고 앞으로 피의 목자. 예. 네, 지난주 조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 고발인이 전광훈 그리고 아. 국민의힘 당대표에 아. 도전한 강신업. 아하. 강신업의 고발은 좀 재밌습니다. 뭐였죠? 예전에 제가 윤석열이 그 부인 김건희가 구약.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 구약을 다 외워요? 구약을 외운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다. 왜냐하면 그 왕자를 새겼을 때 당시 개신교계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막 증폭되고 있었거든. 그리고 변희재 대표 말로는 90%가 보수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표가 증발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 윤석열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받습니다. 성경 들고 마치 성경을 이제 목욕 가방 들듯이 갔단 말이죠. 가면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기자들 앞에서 목사들 들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명백한 공표지요. 네. 그래서 이걸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아마 9월 11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강신업이가 김용민이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고발한다면 이건 무고다 무고다. 해가지고 9월 13일에 저를 무고죄로 또 겁니다. 근데 저는 정작 고발을 9월 22일에 아직 고발을 안 했는데. 고발을 안 했는데 네. 무고죄로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고발장은 원인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변호사 아닌가요?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변호사인데 맞춤법도 틀리고 그래요. 야, 그런데 지금 좀 국민의힘 당대표로. 대표가 되겠다고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김건희가 나가라고. 우리가 이제 직할 통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 수도권에서 소구력이 있다는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님.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군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뭐 고르고 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는데 좀 네. 광화문에 동상 세운다는 얘기 해던데. 글쎄, 네. 윤석열하고 네. 김건희, 윤석열의 윤석열. 동상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김건희 동상도 세우고, 가운데 토리 동상도 세우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동상의 형상은 음. 어떤 걸로 예상이 될까요?
어퍼컷. 어퍼컷? 야, 어퍼컷. 어퍼컷이죠. 그 기사 쏟아지더라고요. 그 16강 진출 네, 성공한 맞아요. 다음에 관저에서 TV를 보면서 어퍼컷을 날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그렇죠. 기자들한테. 관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본 것도 아닐 텐데. 차라리 훌륭한 브리핑입니다. MB 정권 땐 말이죠. 연출을 했잖아요. 막 MB가 이러는 사진. 그렇죠. 그런 거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슬쩍 내보내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막 골 넣어가지고 막 만세 네. 금메달이었나? 골 넣었을 때가 아니라 그래 베이징 올림픽 때였으니까 뭐 금메달을 딸 때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분명히 연출 사진입니다. 연출이죠. 연출 사진. 네. 거기 만장한 사람들이 다 만세하고 으아 이러는 거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연출한 건데 그걸 또 하나 촬영해가지고 뿌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슬쩍 이제 기자들한테 릴리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어쨌든 뭐 국가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경기를 하는 거니까 네. 대통령이 보고 응원하는 건 좋죠. 좋은 근데 일이죠. 왜 사진을 안 찍어서 내보내고 12시 대통령 부터. 관계자가 말을 했을까? 12시부터 2시거든. 네. 저기 그냥 뇌피셜이에요. 네, 혹시 술을 드시다가 그럼 이빠이로 만취해가지고 그 사진을 내보냈다가는 뭐 또 저 뒷말 들을까봐 막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네, 많이 관심 없어요. 선수들이 충분히 휴식을 한 뒤에 전화를 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뭐 저기 이 월드컵으로 해서 어떻게든 한번 좀 지지율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뭐 다만- 실제로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예. 그 대통령이 보냈다는 음. 축하 메시지 예, 좀 그 비서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죠, 진짜. 진짜요. 음.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 이거 이거- 연설문 쓰는 비서가 이거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파이팅! 뭐 코바나 컨텐츠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나 할 법한 네. 좀 그런 아니 뭐랄까? 좀 예. 이게 좀 너무- 아니에요. 예. 진짜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쓰든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정말 참 공예예요, 공예 존재 자체로. 예, 너무 하여튼 뭐 월드컵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나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 그렇죠.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효선 기자님부터. 저부터라니. 저는- 왜? 아니 먼저 네. 하시고 저는 왜 이렇게 공을 떠넘겨? 디테일하게 저는 디테일하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음. 선취골을 넣는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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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이유는 장담이 안 되는데. 그래요. 선취골로 선취골. 예언하시죠. 일단 먼저 우리가 넣는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선취골을 예언하셨고, 네. 우리 근데 그냥 이건 순전히 그냥 예상인데, 네. 좀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냥 1대 0이나 2대 0 정도로 패배하지 않을까. 참 혹시 기자십니다. 부족한- 참 기자세요. 네. 방송에서 이렇게 패배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지난번 방송 나가면 뭐 이길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또. 아픈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대표팀 선수 중에 맞아. 부상을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짠하기도 괜찮아요. 합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악플 달릴 거고, 네. 6시 이후에는 대단하다. 거의 뭐 네. 너는 거의 뭐 예언자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의 거예요. 문어랑 합성돼서 나오겠죠.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저는 전후반 1대1 1대1. 연장전 연장전? 무승부 승부차기. 승부차기 4대2승 그래서 8강 가서 음. 일본을 꺾고 4강까지 간다고 그러면 봅니다. 너무 좋겠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해. 이러면은 설령 지더라도 안전해. 이 예언은 안전한 예언이야. 맞아요. 예. 그래요. 내가 조별리그 예선을 원래 1무 2패로 예상을 했거든. 네. 아우 포르투갈 이기고 나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3패에서. 저도 3패에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네. 예상이 좋은 빗나가니까. 거죠. 네. 전 뭐 예상 포르투갈-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예상 자체를 안 했어요. 예. 한번 봐요. 모르니까. 예. 한번 이번에 보라고. 네. 페널티킥 4대2승.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1대0 이긴다고. 1대0 이긴다. 1대0 이긴다. 네. 이렇게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넘겨짚을 때 의외로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맞거나 처맞거나 그쪽에 왜 이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네이마르가 룰라가 이번에 돼가지고 조금 비난한 원래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했었대요. 그 사람이 네이마르가. 네이마르가.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비탄하는 내용의 뭐 SNS가 의외네, 있었다라고. 그건. 네. 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브라질의 김은국이네. 브라질의 김은국. 예. 아니 네이마르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네이마르 귀에다가 계속 뭐 이렇게 룰라 뭐 이런 얘기 하라고. 아, 룰라. 신기가 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게. 돈이 날개 잃은 쳐서 노래를 경기장에서 네이마르가 돈이 많아. 예. 돈이 많으면 아, 그렇게 그래서. 돼. 그렇지. 예. 아 그렇더라고. 제가 예전에 내가 어디 출마를 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30평짜리 이 30평 이상의 집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그 파란색이었거든. 네. 한나라당이 아니었죠. 그때 그 새누리당이었나? 네. 새누리당이었지. 아니 연일 한나라당이었을 그 거예요. 이전에 한나라당 신한국당 색깔 파란색. 그쵸. 피가 네. 파란색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그때 스머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네,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근데 참 이거 보면서 뭐 갑자기 정치 얘기로 훅 들어왔는데 이 지금 윤석열은 뭐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거부들, 메가리치들한테는 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욕망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좀 강하게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당신들의 지지층에게 도대체 무엇을 한 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응? 아니 그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세대가 40대인데 아니 40대는 가장 늦게 맞았습니다. 그 코로나 백신을. 예. 맞아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뭐 혜택을 본 게 없어. 자꾸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과연 무슨 효능감을 갖고 다음에 우리를 또 찍어달라고. 언제까지 저기 국민의힘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표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 효능감 안 보이면은 결국 이 40대들은 결국 정치적 일체감. 도저히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고 민주당이 그나마 우리의 입장과 많이 닮아 있다 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정치적 일체감을 갖는데 그것만 갖고 정치 못합니다. 이 정치적 일체감 없기로는 20대가 네. 거의 뭐 확실하잖아요. 그들은 신상이야 정치가 신상이야. 그래서 지금 완전히 윤석열을 떠났는데 그렇다고 그게 민주당으로 오느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민주당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거든.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요. 아이고 좀 이 전자레인지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예요? 이건 쭈꾸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머머. 잠시 후에 쭈꾸미를 여러분들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나요? 아니면은 5분. 자, 그러면 우리 김혜성 팀장. 아이고 지금 실시간으로 쭈꾸미가 아유, 준비되는데요. 네. 꿈틀거리고 아이고, 있어요? 네. 네네 기대 부푼 마음으로 네. 첫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아쓰기로 노조 혐오에 동참하고 있는 언론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 그렇지. 갖고 왔는데요. 예, 예. 지난 11월 30일에 포스코 노동조합 중 한 곳인 포스코 지회 포항지부 여기가 민주노총 탈퇴를 투표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포스코 계열사의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면서 어허. 민노총 탈퇴가 반영됐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기사의 밑바탕에는 소재가 된 거는 원희룡 장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SNS에 이제 한 발언을 올리는데 뭐라고 적었냐면요. 페북에다가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에 주가가 급등한 것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 축하하고 환영한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참 이게 이제 정부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 지금 완전 뭐 적을 거의 뭐 적군으로 규정을. 네. 오늘 뭐 북핵위기 맞아요. 얘기했다면서요? 네. 화물연대파 두고. 그러니까 네. 가만 놔두면은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북핵과 나란히 두더라고요. 이 뭐 민노총 문제를.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다수 언론이 이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를 하거나 또 탈퇴를 호재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분석하는 기사까지도 있었어요. 예. 지금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한국경제, 동아일보, 더팩트, 한국일보, MBN, 서울신문 등등등등 문화저널 뭐 20일까지. 실제로는 어땠을까? 실제로 이 탈퇴를 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했을까라고 YTN에서 팩트체크를 했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를 보면 투표 종료일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스틸리온 주가가 29%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민노총 탈퇴 직후에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투표 마감이 오후 5시였어요. 네. 결과 공지는 5시 29분이었고요. 음. 그러니까 장 마감 2시간 반 뒤에 뭐 전혀 상관이 없네.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었죠. 그 기대감의 표시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겠어요. 기대감의 표시다 이런 걸로. 노조 탈퇴할 거라 기대하고. 아니 네. 뭐 어떻게 알아 그 결과를? 그 결과를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됐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 부분에서 한국경제가 스스로 기사를 썼어요. 그 기대감을 우리가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경제 기사로 다시 한번 좀 가보면은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 눈앞에 뒀다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로 자기네들이 썼다는 거예요. 11월 30일에. 그때부터 랠리가 제대로 시작됐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전날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별다른 그 재료도 없었고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쓴 기사 때문에 즉 민주노총 탈퇴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기대감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한국경제에서 쓴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다시 YTN 팩트로 한번 가볼게요. 팩트체크로. 그런데 이번 포스코 지회 포항지부 투표는 4주 전 첫 투표가 이미 있었어요. 그때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시 재투표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첫 투표 때 결과는 어땠느냐? 첫 투표 때도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럼 그때 주가는 어땠느냐 그때 봤습니다. 수사해지 또. 그때는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만. 똑같은 네. 노조 탈퇴 소식에 한 번은 주가가 떨어졌었고 한 번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니, 저 주식에 ABC도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쓴 것 같네. 예. ABC도 모르는 원희룡이가 먼저 떠들었고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총장관이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항상 덮어씌우기 잘합니다. 예전에 그 기억하시죠? 현근택 변호사하고 네, 네. MBC에서 싸움을 막 벌였는데 라디오에서 화면 원샷으로 보면 막 현근택이 앞에 있는데 막 삿대질을 하는 것 같아. 근데 현근택이 자리가 없었어요. 빈자리에 했었죠. 근데 현근택한테 마치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그 시선이 그쪽 현근택 있었던 자리를 바라봤는데 현근택 그때 없었어. 네. 쇼를 한 거지 빈자리에다가 혼자서 쇼를 한 거야. 최근에도 음, JTBC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거든. 네, 원희룡 장관이. 네, 근데 그 앵커가 화물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원희룡이 앵커가 정부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발끈한 거야. 앵커랑 거의 싸우다시피 했거든요. 어떻게 정부를 주장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정부의 입장은 마치 팩트다. 야. 이건 진실이자 팩트인데 왜 앵커가 주장이라고 하냐.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랬어? 아니, 내가 보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더만. 그냥 이제 비응신이야 비응신. 내가 봤을 때 원희룡이라고 난 부르지도 않습니다. 원희사라고 부릅니다. 원희산. 원희사. 뱀. 용이 아니라. 용이 원희토라고 둬야겠네. 다음에. 원희토룡. 네. 지렁이. 저러다가. 예, 아주 늘 그런 식입니다. 원희룡이가. 예, 아니 원희룡한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그 니들 정권 한번 물러나봐라. 주가가 아주 폭등할 거다. 폭등.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 코스피 지수가 폭등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고 니들이 그냥 그게 믿고 싶으면은 그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원희사. 이거 봐봐. 이제. 아이고 바로 준비됐네요. 네. 그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씨발. 빈공간에다 지적을 했다. 예, 그래요. 주가가 급등한 그걸 또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분석을 했어요. 사측에서는 친환경 철강제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됐을 거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그 포스코지의 포항 지부 조합원은 247명이래요. 그러니까 소수 노조라는 거예요. 교섭 대표 노조는 조합원 6,000명 정도가 있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했을 때 보면 이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없죠. 만한 사건도 아니었다. 아이고, 네. 참. 그 MBC처럼 민주노총 그 지부가 다수가 아니었네요. 거기가. 네네네. 한국 중에 소수였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거기. 그래서 여기에 뭐 영향을 미칠 건덕지도 아니었다. 전혀 없어, 전혀. 네. 예. 그리고 진짜 그 얘기가 진짜 웃긴 게 언론도 진짜 이렇게 기사를 쓰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 사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런 그렇지. 건 안 쓰면서. 삼성 노조 보면은, 생겼어. 네, 삼성이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 삼성 노조는 소수인데. 그러니까요. 소수인데. 예.
그러니까 누가 뭐 노조 활동을 하고 뭐 누군가가 뭐 그 경영자에서 내려오든 올라오든 그게 이제 주가에 뭐 엄청난 쓰나미처럼 영향을 주고 뭐 그쵸. 그럴 때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기업 활동이라는 게 그 옛날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뭐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입맛대로 그냥 해석하고 이렇게 쓰면서 음. 그 노조 혐오를 굉장히 좀 조정하는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좀 보세요. 맞아요. 나쁜 화물연대 거예요. 노조파 두고 윤석열이가 뭐 무슨 북핵 위기까지 비유하면서 하니까 그 장단에 맞추는 놈들 보세요. 맞아요. 아유 정말 참 역겹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역겨워요. 예. 자 그래요. 역겨울 때는 쭈꾸미를 먹어야 돼요. 아 정말 네. 속이 느글느글했는데 아유. 매운 게 매콤한 게 땡기네요. 필요하죠. 자 이렇게 푹 지나가네요. 쭈꾸미를 바로 뭐예요? 그래요. 이건 뭐예요? 예. 자 요거는 아무래도 양이 적으니까 네네네, 우리 양이 김여성 적은 거. 팀장님이신 감사합니다. 거고 요거는 네, 우리도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있네, 또 있어. 아이고 요거 우리 형님 아이, 네, 감사합니다. 드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점점 갈수록 막 양이 네, 계속. 예, 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대 등장하십니다. 특대. 아이고 저건 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그 광고를 제가 읽을 테니까 네네네. 드시세요. 서둘러 예.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시세요. 드세요. 드시겠습니다. 자, 착한 쭈꾸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들오들 추워진 날씨에는 쭈꾸미가 제격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쫄깃 탱탱한 쭈꾸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착한 쭈꾸미인데 착한 쭈꾸미는 신선하고 등급 높은 쭈꾸미 원물만을 사용해서 쭈꾸미만의 식감과 맛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쭈꾸미 특유의 육즙을 잡아가지고 조리할 때 쭈꾸미가 쪼그라들거나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쭈꾸미의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조리 방법도 착합니다. 자연 해동한 후에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2분 내지 3분 정도 볶아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착한 쭈꾸미에 찬밥과 김가루를 추가해서 볶음밥으로 즐겨 드시면 어떨까요? 다들 아시는 맛 그 이상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착한 쭈꾸미 순한 맛 또는 매운맛 어떤 것이든 한 팩 350g인데 7,900원입니다. 자, 3팩을 사시면 말이죠. 3% 할인된 23,000원, 5팩은 9% 할인된 36,000원, 7팩은 12% 할인된 48,900원입니다. 착한 쭈꾸미 한 팩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이긴 하지만은 7팩 사셔야 할걸요? 네, 7팩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야 집안의 평화가 옵니다. 할인율도 제일 높고, 예, 반드시 재구매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드셔보시죠. 예, 아이고 정말 맛있는 쭈꾸미가 왔습니다, 여러분. 쭈꾸미의 계절이에요. 네. 쭈꾸미 계절입니다 진짜. 예, 그래요. 근데 양념이 안 맵네요. 여기 양념이 안 매울 것 같죠? 전혀 안 맵습니다. 예, 그러면서 맛있어요. 매운 거 전혀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매운 거라서 잘 드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아예 소스만 어떻게 팔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근데 그러자니 쭈꾸미가 너무 탱탱해서 네. 딱 씹으면 이 그 바다의 향이 이제 쫙 나오더라고요. 그 쭈꾸미가 진짜 많네. 보통 양념으로만 채워져서 용량 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알맹이가 튼실합니다. 아 이건 진짜 술안주로도 좋겠네요. 맥주 한, 이거 교회지. 우리 저 정성근 기자 아직도 네. 지금 주당입니까? 아 요새 많이 못 먹습니다. 네. 안 드시는 그거-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뭐 잘 안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아 진짜요? 저기 우리 정상근 기자가 네. 저기 대리기사 마일리지가 막 우주를 한번 갔다 와도 될 만한 마일리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네. 대리를 부르거든. 그래서 태워서 보내. 네. 네. 돈은 그분이 내. 하지만 내가 불렀거든. 포인트는 저한테 쌓이는 거죠. 와 좋네요. 그래서 저기 2018년에는 한국 대리기사협회 홍보대사였어. 홍보대사. 우리 저 동기 형도 많이 보내셨다면서? 네. 저기 많이 대리기사. 보냈죠. 세게 보냈지. 아유 우리 동기 형 정말. 근데 저기 어디다 차를 세웠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래도 그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그 인식이 뇌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차를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그냥 걸어오셨어 집에. 키 놓고 집으로 가서 잔 거야. 깜빡이 켜고 시동 끄고 아니 연예인도 음주운전하면 방송 나오기 힘들어요, 형님. 시사평론가가 말이지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되면 그냥 본능적으로 몰고 가거든. 아 근데 왜냐면 대리기사가 그냥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시동 끄고 키 차에다 놓고 깜빡이 켜고 그렇지. 걸어서 집으로 갔어. 술 먹으면은 정말 2m도 가면 안 돼요. 운전. 맞아요. 네. 맞아. 그럼요. 운전석에 앉아도 안 돼요. 그럼 저는 특히 음주운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한번 한번 상상하셨어요, 되죠. 형님.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음주운전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응? 그걸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괜찮다. 멀쩡하다. 습관인 것 같아, 습관. 맞아. 그러니까. 안 돼요. 음주운전 정말 안 됩니다. 이걸 다 먹었네. 이빠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은 정말 아, 근데 쭈꾸미도 맛있는데 양념이 너무 맛있다. 그쵸. 그래서 양념이 너무 맛있어. 그냥 밥 진짜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김가루 그러니까, 뿌리고. 그러니까. 와, 내가 보통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보통 이런 거 먹으면 땀 뻘뻘 흘리거든요. 전혀 안 흘립니다. 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쭈꾸미는 아, 훌륭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이신 우리 정선태 교수님은 거의 매주 시키신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쭈꾸미를요. 네. 착한 시리즈가 진짜 맛있어요. 맞아. 보쌈, 족발. 착한 보쌈. 다 맛있어요. 어머, 그리고 또 뭘 흐들부래. 그 옛날 홍콩 영화 보는 것 같은데. 홍금보가. 저게 가능하구나. 다 먹었어. 와우. 아유. 잘 먹었습니다. 박수를. 다들 다 드셨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근데 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맛있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네요. 이거. 입가심으로 양파 드시면 자. 양파. 2시까지 준비되어 있는. 자, 휴지도 있네, 휴지. 진짜. 아니, 네. 달력 한번 찍더니 광고랑 달력계에 있어서는 정말 일상이 따라올 수가 지금 없습니다. 일상이 모델이야, 모델. 근데 얼굴 기름이 장난 아니네요. 콜라 드릴까, 콜라? 냉장고 있습니다. 쭈꾸미가 그렇게 어디 냉장고? 여기? 예, 그쪽. 아니, 나는 적 양파면 될 것 같은데? 적 양파. 이것도 먹고 콜라도 먹어야지. 네. 어디서 엄마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콜라 먹지 말라고. 콜라 먹지 말랬지? 양파 좀 먹으랬잖아, 엄마가. 갑자기 역할극을. 자, 그래서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식혜를 준비했어요. 다급하게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네, 식혜. 예. 자, 그래서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 주세요. 이 시키야! 양파 좀 먹으라고 광고니까. 어머, 맥주 나왔습니다. 맥주, 아이고. 네, 아이고. 박수를. 아이고. 아이고. 네, 새로 나왔네요. 네. 근데 여기 교회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 여기 교회구나. 남몰래 여기서 먹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그래요. 네네. 자, 이 쭈꾸미는 이거 처음처럼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요 카스맥스가 맞습니까? 처음처럼이죠. 처음처럼. 네. 네, 여러분. 처음처럼도 많이 맥주 먹을 때 구매해 매운 거 주시고. 드세요? 예. 네. 저 소스 잘 맛을 몰라요, 아직. 와, 이게 대관령 기술계 안반수로 만들었군요. 예, 마기오줌을. 예. 마기오줌을. 마기오줌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 원래 술을 하나도 안 드셨었어요, 아유, 원래부터? 그럼. 예전에 우리 저 할아버지가 아주 선비 같은 분인데 이게 진짜 술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자식들 다 끼워놓고 뭐 한 몇 시간 동안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15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되는 거야. 했던 얘기 15분마다 한 번씩. 반복하시는 분 이게 있죠. 말을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아유, 얼마나 피곤해요. 이제 아버지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완전히 술을 끊으신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남모네 뒤에 가서 홀짝홀짝 할 텐데 절대로 아예 하질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가정사긴 한데 우리 큰아버지가 계셔서 69년인가 돌아가셨는데 67년인가? 그때 이제 그 당산동에 있는 당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당중초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셨나? MBC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였어. 오. 근데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죠. 아이고.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신앙에 귀의하셔가지고 할아버님께서. 네, 아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렇군요.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또 연탄가스 한번 뭐 걸려본 적 있습니까?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고 그래서 다른 분이 구해주셨다라는 말씀 아이고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저도 한번 이게 예전에 그 통이 있잖아요. 음. 거기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아주 어렸을 때. 네네. 이게 그 당시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그 집에 그 하숙집이었는데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 당시에는 에이, 그런 게 너무 예. 비일비재해가지고 되게 많았어요.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당시엔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요. 이제 그 광고 또 하겠습니다. 네. 가마솥 적 양파 양파 진액. 진액. 예. 자, 여러분. 이 정양파의 본고장하면 바로 창녕 우포입니다. 네. 우포. 여기서 나와야 진정한 적 양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녕 우포의 가마솥 적 양파 진액 50호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합성 첨가물 제로. 오직 그 창녕에서 갓 수확한 적 양파와 국내산 뽕잎, 참 솔잎, 가시오가피만으로 진하게 우려낸 진액입니다. 맛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파와 솔잎, 뽕잎, 가시오가피 등의 재료만 생각하면 쓰거나 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었네. 놀라울 정도로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맛있죠? 제대로 익은 싱싱한 적 양파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마솥에 달여서 양파 특유의 향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양파즙은 어떻게 달이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왜요? 아니, 요걸 반대로 살짝 기울이니 여기에 네. 묻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허. 그래가지고 예. 그래요. 너무 열거성을 다했네. 그렇습니다. 양파를 물에 넣어서 우릴 경우에 양파의 불용성 성분을 제대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소 소실이 막대합니다. 하지만 가마솥 적 여기 양파 너무 같은 경우는 한 방울까지 짜먹으려고. 그래요. 맞아. 이제 그래요. 사실은 물 한 방울 없이 오직 적 양파를 껍질째 통째로 넣어서 10시간 동안 달여냈습니다. 적 껍질째. 양파 네. 껍질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퀘르세틴 성분이 있는데 이건 일반 양파보다 320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마솥 적 저건 양파즙처럼 껍질째 통째로 달였을 때 더욱 몸에 좋습니다. 저분 누군가요? 트와이스의 정연이라고요. 우리 김 기자님하고 많이 닮았어. 예,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진보다는 그때 저분이 그 머리 짧았을 때 그때 되게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요. 갑자기. 저분 누군지 몰라가지고. 네. 자, 여기 가마솥 적 양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광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사진. 그래. 아이고, 너무 닮았다. 어딜 봐야 되지? 이쪽을 예. 봐야 되나? 저건 비슷한데? 저 입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예. 너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자,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창녕 우포 가마솥 적 양파 진액 30호는 24,000원, 50호는 48,000원이어야 하는데 29,000원! 그러니까 25%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봉사합니다. 50호 옵션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50호 세트에 한해서 12월 8일까지 25% 할인된 29,000원에 모십니다. 12월 8일까지 여러분 29,000원에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는 할인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당장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창녕 우포 가마솥 적 양파 진액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야만. 네. 환호하라. 이거 먹을 때 왠지 이거 좀 건강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치? 맞아요. 먹고 나서 걱정했었거든요. 적양파를 한 번도 이렇게 집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되게 걱정했었는데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네. 달콤하고 맛있어. 네. 네. 근데 걱정한 것 치고는
너무 한꺼번에 후루룩. 그러니까 근데 한입 딱 양쪽에서 간- 소리가 오, 계속.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쵸? 맛있어. 맛있는 네. 맛이야. 건강에 되게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네. 확 들어요. 네. 아, 그래요. 양파가 여러분. 진짜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럼요. 특히 이게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필요하고 아, 그래요? 가마솥 척 양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가 이미 그 맛과 효능까지는 아직 못 봤구나. 방금 먹었으니까. 예. 그래요. 앞으로 저희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력. 이게 그 달력. 네. 자, 모들 김묘삼성. 이렇게 뭐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요. 우리 김 팀장님. 와, 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만 이게 뜯기가 좀 그래서 그냥 아, 요 상태로 네네. 요 상태로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구매를 잔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 팀장님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까 밥값을 네, 했어. 그쵸. 밥값을 네. 했어. 아니, 그렇게 자, 후루룩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저요. 네. 저는 방송법 개정안 얘기를 좀 해야 될것 얼마 전에 같은데요. 국회 네. 과방위에서 통과된 네, 사실 지난 2일이었죠. 이 한국 언론사에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이 국회 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KBS, MBC, EBS 이사회 구성과 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 법을 완벽한 법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완벽한 법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좀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이제 좀 노골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꺼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잘 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공영방송 특히 3사 KBS, MBC 그리고 EBS 사장 선임을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으로는 구조로는 KBS 같은 경우 이사회가 있는데 7대 4로 돼 있죠? 네. 네, 여야. 7대 4. 여당이 7, 야당이 4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그 이사들이 교체되지 않아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이사들이 아직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4의 구조에서 그냥 다수결로 해가지고 사장이 선임되기 때문에 여당이 결국에는 이제 KBS 사장을 이제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 그 이제 전에 열린우리당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됐던 여당 이사 한 명을 끌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이사를 갖다 심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KBS를 장악했는데 네. MBC는 이제 MBC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라고 MBC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6대 3으로 여당 6, 야당 3. EBS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EBS는 7대 2. 네. 7대예요? 네. 7대 2. 그래요. 6대 아홉 3으로 알고 명인데 있었는데. 7대1. 근데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일단 개정안을 보면 그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는 이사를 이제 21명으로 일단 수를 크게 오. 합니다. 네, 많게는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정치권 인사를, 그러니까 정치권 추천 인사는 한 5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20명 중에 5명? 네, 한 4분의 1로? 5명. 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그러니까 학계에서 6명이 네. 들어가고요. 시청자위원회가 4명, 그리고 이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 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2명, 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총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일단 그 이사회의 정치적 성향을 쉽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게 돼요. 네. 이제 결국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제도보다는 좀 네. 더 높아진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이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장을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을 때는 지금처럼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서 한 100명의 이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지원서를 내신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한 분을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해야 사장으로 임명하게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론화위원회 식의 방식인데 그쵸. 이렇게
랜덤으로 누군가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100명으로 그분들이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사장 후보를 선출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적 성향과는 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렇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사장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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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지. 났죠. 네, 그 난리가 정권의 났습니다. 전리품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방송. 네. 뭐 고성 지르면서 막 항의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바로 네. 커팅했고요. 음. 표결 직전에 이제 모두 이제 퇴장을 한 상태에서 네. 네. 너무 웃겨. 권성동이 또 그 네. 과기정통위원회거든. 네. 언젠가 막 일어서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길래 권성동 의원 아니 권성동 똑바로 해. 아니 권성동 의원 앉으세요. 싫어 안 앉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 계속 서 계세요. 뭐 고성이 오가는 중에 권성동 의원이 정청래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권성동? 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의원. 예. 코미디입니다. 예. 재밌는 건 DNA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좀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난 그 주장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쪽의 주장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공영방송이 언론 노조에 장악이 된다. 그리고 이제 친민주당 세력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방송기자협회 그리고 PD협회 추천 이사들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기자들이나 이제 PD 중에는 상당수가 이 전국 언론노조 조합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추천한 이사가 들어가면 뭐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 방송기자협회 PD협회 추천 이사가 21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기술인 연합회 분들은 이 KBS의 경우에는 좀 구노조에 소속된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언론노조 소속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설령 언론노조 소속의 분들이라고 해도 그냥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건 뭐 당연한 권리인데 뭐 그것이 이제 친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황당한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노조한테 좀 환심을 사거나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쟤네는 무조건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애들이니까 뭐 적으로 간주.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유화적인 발상이죠. 예, 이 적은 적 양파. 적들은 가마솥에 넣고 그냥 끓여서. 예, 네, 아주 적은 정양파만 문어가 축구가 될 때까지 네, 착한 축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갔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 그 이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언론노조에 장악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이른바 이제 언론계 시민단체나 학계의 이른바 친민주당 인사들이 많다 이 주장이 되는데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에는 굉장히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요. 그 네. 저쪽 학교도 있어요. 그럼요. 많이 있어요. 네. 황선 교수인가 아니 황선 교수면 황선은 또 딴 분이고 통일운동하고 황근이라고 선문대 교수 이분은 완전 저쪽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속한 학교도 있어요. 네. 조중동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시는 분이죠. 워낙 좀 이렇게 종류나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학자는 봤어도 민주당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제가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 맞아, 정확해. 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디어계 시민단체가 민원연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민원연도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민원연의 모니터링 보고서 몇 개만 봐도 뭐 친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제 학계 시민단체를 어디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추천을 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는 아직 뭐 얘기도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이게 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이제 결국 이제 방통위에서 그거를 지정하는 거 아니냐. 어느 학회나 뭐 어느 그 뭐 단체나 이렇게 추천을 할지 뭐 방통위가 지정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이 한상혁 위원장이 이미 임기를 마친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그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추천하게 네.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이렇게 그 방송통신위원회
로 인해서 이 친민주당의 공영방송이 장악된다. 이 얘기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아니 그렇게 공영방송을 장악할 시력이 민주당한테 없어요. 예,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뭐, 않으셔도 불가능합니다. 됩니다. 그건. 네. 예, 그런 능력을 가진 민주당 아니에요. 약간 슬프기도 지금처럼 하고. 뭐 이사회가 정권 교체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고 집권 여당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렇게 사장을 뽑고 그냥 이 방식이 괜찮은 거예요. 불만이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나갈 사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불만인 거지. 그렇지. 근데 그 강제로 몰아냈다가는 전 환경부 네, 유죄 장관의 판결이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몰아내지도 못하겠고 음. 그냥 비토를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아주 좋은 전통을 만들었네 우리 저 윤석열이가. 함부로 못 자르잖아. 함부로 그렇게 자르기도 됐죠. 했지만은, 네, 앞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감사원동원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가 이 책 잡힐 만한 그런 비리가 일단 없어야 맞아요. 전현희 위원장처럼 버티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뭐 하여튼 요즘엔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막 덮어씌우다가 또 그 다 들통이 나잖아요. 뭐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욱 유동규 동원해가지고 막 이재명이 돈 받았다 이 얘기를 만들려다가 김만배가 증거로서 반박하잖아. 예, 그랬잖아요. 그 김만배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은 유동규가 와가지고 남욱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고 남욱은 또 김만배한테 가가지고 유동규가 돈 달라고 이재명 모르게 돈 달라고. 야, 아니 이재명 모르게 돈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구가 안 맞잖아.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게. 유동규가 지 혼자 먹었는데 마치 이것이 이재명한테 줄 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악의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땅 없는 죄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한다면 전 얘기했습니다. 아주 심한 스캔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여자와 관련한 스캔들을 만들어 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서 참 문제지만 예. 기왕 난 털어봐야 나올 게 없어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무슨 돈을 이게 슈킹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은 좀 험하게 해도 인생을 그렇게 막 살진 않았거든. 예.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나를 범죄자로 엮어가지고 저 감옥 보내고 싶다면은 기왕이면은 좀 시원한 섹스 스캔들로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네. 혹시 아까 저 술? 예. 아닌 거죠? 어쩐지 좀 맥주가 좀 비어 있더라고. 예. 그래서 네. 제가 먹은 걸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안 먹었습니다. 네. 마귀 요즘은 안 먹어요. 예. 자 계속하시죠.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계속해서 이제 막무가내죠. 국민의힘은 막무가내고 언론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던데 오늘은 아니고요. 민주당 법안은 한마디로 이제 자신들 편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학자들이나 언론 시민단체, 언론 혈업이단체가 다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인식 자체도 황당하고. 야, 작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해서 언론노조고 모든 언론 유관 단체들이 다 민주당 반대했어. 무슨 친민주당이야, 친민주당이. 그렇죠. 너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면 다 친민주당이냐? 아이고, 그게 무슨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도 되려면은 3배가 아니라 회사가 망할 정도로. 한 300배 정도 몰리면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렇지. 인정을 하겠는데 3배 가지고 무슨 아니 그리고 너희들 종편을 다 갖고 있잖니. 너희 편이 4개나 갖고 있어요. 종편만. 네. 그리고 이제 YTN이 민영화되고 또 연합뉴스야 애저녁에 초저녁부터 너희 편이고. 그러면 지금 6개나 너희들 스피커가 있는데 이 공영방송이 무슨 민주당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중립의 위치에 있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이거 정권 것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이고 이 조선일보 같은 이라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아니 공영방송은 당연히 권력의 것이다? 그거는
보수 정권 때는 그게 또 상식이고 진보 정부 때는 공영방송 중립을 취해야 된다. 정권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등이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내로남불이야. 그렇죠. 뭐 어쨌든 이번에 뭐 MBC를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조선일보가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이 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법사위로 가겠죠. 근데 법사위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지고 법사위원장을 왜 넘겨줘 진짜 짜증나게. 근데 어차피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뭐 60일 이상 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상임위로 넘어가죠. 오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바로 본회의로 직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이제 과반기가 5분의 3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뭐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그냥 아마 법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거부권 얘기가 할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뭐 이제 거부권을 쓰면은 뭐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네. 거는 뭐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 거부권은 이제 언론 장악의 의지를 권력이 고스란히 보이는 뭐 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MBC 박성재 사장이 그 지난 1일이 이제 MBC 창사 61주년이었는데 2일. 네, 2일이야? 2일. 네, 네. 2일인데 이제 1일 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뭐 기념사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박성재 사장이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겪었던 미디어 환경의 물살과는 또 다른 또 하나의 거센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 이 파도는 오직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되 부당한 간섭과 외풍은 철저하게 막아내겠다. 잘해왔어요 네. 그동안.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그 MBC 뭐 박성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좀 이제 뭐 민주당에서 마침 또 이런 법안이 처리가 됐으니까 네. 좀 이거를 계기로 좀 이렇게 언론운동 진영이라든지 뭐 여러 뭐 기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뭉쳐서 좀 이 법을 좀 최대한 많이 좀 여론화시키고 또 공론화시켜서 좀 통과를 시키는데 좀 생각을 좀 주력을 해야지 않을까. 네. 박성재 사장이 2월이 임기죠. 돌아오는 네. 2월이. 2월이 임기인데 지금 이사진들의 임기는 그보다 더 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송문화진흥회가 말하자면은 박성재 사장에게 친화적인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이래. 박성재 사장이 만약에 연임을 하려 한다. 그러면 난 연임 된다고 봅니다. 이 정말 MBC 창사 이래 최고의 시청률, 최고의 또 유튜브 조회수. 맞아요. 그 월드컵 시청률만 보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24%인가 어느 날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난번 포르투갈전인 것 같은데 SBS가 11% 그리고 KBS가 4%. KBS 왜 그렇게 됐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네. 근데 어쨌든 그 안정환 김성주 콤비가 그쵸. 워낙 네. 또 월드컵에서 검증을 또 많이 받아온 콤비였던 그래요? 것도 있고. 네. 해설을 3사를 제가 돌려보면서 딱 보는데 MBC가 제일 잘해요. 안정환 해설위원이 제일 이렇게 엑기스를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BS 박지성 위원도 잘하긴 하는데 콤비가 아무래도 이제 김성주와 안정환 이 콤비가 더 나은 것 같고 물론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를 별로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긴 합니다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콤비가 나은 것도 있고 안정환 해설위원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거기 플러스 MBC 모기 운동이 맞아요. SNS에서 벌어졌어요. 네.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 김성주 누나가 조선일보 김윤덕이라. 맞아요. 네. 그것도 희한한 칼럼을 썼던데. 그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 KBS는 이영표가 없어서 그런가? 이영표 해설위원이 있을 때 굉장히 좀 높았는데 구자철 해설위원도 잘하거든요. 잘해요. 되게 되는데 잘하던데. 너무 얌전하게 하죠. 네. 아, 그래요. 지난번 2018년에 있었던 월드컵에서는 KBS가 1등이었어요. 네. 멕시코전 빼놓고는 시청률 1위가 KBS였어요. 근데 지금은 3등, 아주 꼴등이에요. 아주 현격한 격차로. 야, 그 KBS가 그냥 굉장히 좀 아마, 속이 좀 쓰리겠죠. 속이 네. 쓰릴 겁니다. 예, 그래요. 아, 어떻게
내가 잘린 방송들은 이렇게 저기 시청률이 이번에 부진한가 모르겠어. 이유가 뭘까요? 우와, 이유가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마귀가 씌었어.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박성재 사장이 그 연임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박성재이기 때문에 저는 외풍을 막아주는 거지. 사장이 외풍을 막아주지 않으면요 맞아요. 못해요 저렇게. 저 CBS처럼 저 뭐야 그 기사 뭐, 수정. 그 목사들 앞에 가가지고 막 동성애 혐오 나오고 말이지. 그런 CBS에서 공정 보도를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저기 빈집을 경호했다. 그 CBS가 팩트에 기반해서 보도했더니 그걸 갖고 지워라 말라. 아이고,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사고 칩니다. 저 김진호 저 사람 철학도 줏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뭐 사장 한번 해보겠다고. 아이고. 그나저나 그 저기 TBS 김호준의 네. 뉴스공장이 이제 그 하차 의사를 올 밝혔다고 하죠. 연말 정도면은 끝날 것 같아요. 네. 뭐 예상이 되온 거였죠. 아니, 김어준 총수가 이제 따로 나가서 뭘 차릴 모양이더라고. 뭐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렇겠죠. 이미 뭐 시설을 다 만들어 놨고 이미 뭐 이제 스탠바이를 다 해놨다. 언제가 시점인가 그 택일만 남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로는 양반하고 연락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여간 그 양반도 이제 뭐 작년 또 작년이 아니죠. 벌써 올해였군요. 벌써가 아니라 뭐 아직 올해고 또 6월에 또 지방선거를 또 그렇게 치면서 또 서울시 의회도 더 이상 자기를 지켜줄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뭐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차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참 보면서 참 씁쓸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세훈이가 재보선 나오는 국면, 그러니까 출마하는 국면에서 재정 갖고 이제 TBS를 컨트롤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마다 바로 고발을 다 했어요. 근데 계속 경찰이 그냥 각하를 해버렸어. 아니 명백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 방송법이 뭡니까? 방송법 4조가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행위 이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이렇게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 아닌 곳에서는 다른 데서 특히 그 정치 권력이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 빅엿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가 계속 그걸 갖고 고발을 했는데 계속 각하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정을 갖고 결국 TBS 사장 내쫓고 김호준 방송 폐지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김호준은 또 스스로 MC직을 던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그렇게 봅니까? 잘린 거지. 그렇죠. 사실 조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법인화를 할 때 TBS를 분명히 어떤 재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TBS에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방통위 쪽에서 뭐 내부 검토를 했긴 했겠죠. 고민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드롭을 시켰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저는 기존의 지상파 눈치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주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몇 번은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TBS한테 광고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와 관련해서 방통위 내부에서 토의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통위원은 광고를 주자. 네, 그런 그랬어. 입장이었어요. 김석진이라고 OBS 네. 출신, MBC 출신에 네. 그 사람은 네. 광고를 주자라고 했는데 나머지 특히 저 허우 민주당 추천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CBS 출신이거든요. CBS 출신이야. 네, 나중에 CBS 가 CBS 사장에 지원했었고. 영향을 뭐야? 받았어요. 그 자기 친정 챙기느라고 저기 TBS 맞아요. 광고 주지 말자. 이랬던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TBS가 광고를 하게 되면은 CBS가 영향을 받아요. 당연하지. 그리고 지상파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가 네, 그 쪼개 먹는 작아지니까 친정한테 그 뭐 이렇게 좀 누를 끼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봐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거 플러스 뭐 국민의힘 쪽에서 서울시장이 나오더라도 설마 저런 식으로 하겠나라는 나이브함도 있었어요. 나이브함이 네,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얘기했잖아. 하고도 네. 남는다. 음. 국민의힘은 아, 너무 쓰립니다. 이게 맞아요. 보세요. 민주당은 말이죠. 있는 매체도 못 지켜요. 뭐 새로 그 이명박이처럼 종편을 4개씩 만들어 가지고 뉴스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포부도 없어. 포부도 없어. 내가 뭐 이제 와서 또 하는 얘기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당선되고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올라갔잖아. 그때 네. 80%까지 올라갔잖아.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변희재 씨하고 모처럼 밥을 같이 먹었어요. 변희재 씨 얘기가 감옥 갔었잖아, 옛날에. 네. 감옥 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80% 찍던 날, 그 정권 초에 들어갔단 말이야. 얼마나 자기가 절망적이었겠냐 이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그때 말이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의 뭐 거의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국정자문위원회인가 그 위원장이 그 김진표 그 형님이었고. 네. 거기에 이제 멤버였던 분 얘기가 이 정부에서는 뭐 무슨 새로 방송을 만들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뭐 저항도 많고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권 초부터 계획이 없었어. 그래 놓고는 막 그냥 뭐 언론 중재법 만들어 가지고 페널티 줄 생각이 나고 말이야. 생태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근데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대응만 하다가 저렇게 접근한 사실 거야.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싶긴 한데 정상근 기자가 지금 브리핑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요 법안 있잖아요. 네.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했었어야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하라고 아마 우리가 국물 없는 기자에 한 몇 년 동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야당 돼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도 보면 답답하거든요. 이거 저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도 뭐 맞아요. 네. 네, 답은 네. 없죠. 실현 못 합니다. 예, 그래요. 참 그냥 올림픽 정신이야. 우리는 시도했다. 젖잘싸. 젖잘싸지. 근데 윤석열이가 반대해가지고 못했다. 네. 이렇게 장한 그런 최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정말 참 믿을 수 없는 민주당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지금 다른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설마 대통령이 그 모든 거에다 거부권을 행사하겠어? 근데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저희 야당 대표가 뭡니까? 일당 대표인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놈들인데 네. 그 거부권 행사 그게 뭐가 걔네들한테 거리낄 게 있겠어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지금 민주당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싹 깔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한 지금 169명 중에 한 50명 남겨놓고 싹 깔아야 돼. 예. 그래서 맞아요. 여기 제가 야매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 계획. 야매로. 네, 그래서 우리 몇몇 유튜버 혼자 하면은 뭐 그냥 또라이 소리 들을 텐데 몇몇 유튜버와 함께 그렇게 해서 공천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재형 또라이 소리 듣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없어져야 할 분들, 이제 다음에 좀 쉬셔야 할 분들, 네. 가정을 돌봐야 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지역구를 딱 이제 정해가지고 유학을 떠나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그래야 해서 될 이제 분들. 거기에 경선 나갈 분들 공모를 해. 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선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지도 걱정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 거기까지 우리의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정치를 바꿔야지 손이란 양아치 같은 놈들, 그냥 어떻게든 이런 정치권에서 기생하려는, 이 찐득이 같은 인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세훈 분의 이런 TBS 장악이 사실상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평화나무가 좀 몸부림을 쳤지만은, 이게 참, 지금 정권은 그렇다 쳐요. 작년부터 막 꾸준히 오세훈, 방송법 위반을 걸었거든? 문재인 정권의, 전해철 장관의 행정안전부가, 그냥 계속
저 각하를 떼였지. 각하. 예. 방송법 위반이 너무나 확실한 오세훈을 전혀 그 단속하지 못했던 데에는 우리 저 전해철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자,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 간단하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를 꼭 한번 오늘 해볼까 해서 화물연대 파업 보도가 얼마나 반노조적인지는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왜 이렇게 됐는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반드시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일단 대한민국엔 노동 담당 기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 예. 그러니까 수많은 출입처가 있고 굉장히 그 출입처에 배정이 돼서 언론들이 기사를 쓰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기사는 기본적으로 저는 노동부라든가 혹은 노조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써야 최소한의 이슈 팔로잉도 되고 뭐가 핵심 쟁점인지를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화물연대 기사를 쓰는 그 기자들 출입처를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뭐 국토부라든가 네. 정부 부처라든가 네.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좀 적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여야 공방, 국민의힘이 어땠다, 민주당이 어땠다, 물려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네. 근데 화물연대 파업은 물론이고요. 노동 담당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게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가를 잘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노총과 NGO라든가 시민사회를 전담으로 출입하는 기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혹은 어떤 경영진이 들어서건 간에 이 출입처 있잖아요. 출입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폐단이 있긴 합니다만 기왕 이걸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은 출입처의 다변화도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저기 노무현 정권도 들어섰고 김대중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섰는데 수많은 또 경영진이 또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마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방송사라든가 언론사들의 그 인력 채용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이 반노종 노동 기사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 기본적으로 누가 돈을 줘요? 맞아요. 돈이 안 되니까 출입을 안 하는 거죠. 광고주가 이제 그 저기 되게 재벌 아니야 대기업이고. 그렇죠. 그 얘네들은 반노동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저줄은 속일 수 없다. 저줄은 속일 수 없다. 아니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사라든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에 들어가는 이 선수들의 백그라운드라든가 이 분포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이 레벨에서 최소한 중상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 특히 노동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위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 시스템으로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미국이든가 유럽처럼 굉장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거를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유수의 권위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신이 별로 거의 안 뽑아요. 지역의 로컬지에서 검증이 된 선수 위주로 뽑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것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몇 개월 출입하고 수습 끝나고 바로 출입처 배정받고 이런 도제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학교 때 공부 잘하고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검사 되는 것처럼 학교 때 공부 잘하고 집안 지원 잘 받아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이 언론사 들어가서 그들의 시선으로 이 노동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이 얘기 꼭 하면은 기성에 이제 계시는 제가 아는 선배들도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기자들, PD들,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다 언론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를 언론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업할 때나 그럴 때나 나는 언론 노동자라고 하지. 언론 노동자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자기는 기자, 전문 지시, 뭐 전문 기자, PD나 뭐 전문직이라고 얘기해요. 전문직. 전문직 노조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는 뭐 그런 전문직 노조, 네. 전문직 노동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노동자는 음. 블루칼라예요. 그렇지. 공사판, 화물연대처럼.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엘리트 전문 노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 요것도 정말 바뀌지 않으면은요. 음. 무슨 뭐 우리가 뭐 보도를 아무리 비판해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한 이거 안 바뀌어요. 그 전에 그 하종강 선생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노동 문제 전문가 그 양반 말씀은 그 노동 전문 판사가 없다. 아, 그것도 맞아요. 노동 전문 변호사도 흔치 않고. 흔치 않다. 왜냐면 노동법이 어려워요. 또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그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던. 패소율도 높죠. 네. 패소율도 높고. 그렇죠. 왜냐면 또 돈은 저쪽이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 어마어마한 또 로펌 동원해가지고 하면은 이길 길이 만무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냥 손만 대면 다 이기던 노동판에 거의 뭐 에이스급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였어요. 성남에. 그래서 어떤 시기였냐면 1심에서 아주 퍼펙트하게 노동자가 이기니까 2심에서는 그 사용자가 와가지고 2심은 나를 변호해달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노동법 변호사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그 현실이긴 한데 그렇죠. 노동을 또 다루는 기자도 적고 MBC에 그런 기자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한 1,000만 가까이 돼요. 맞습니다. 저는 임금 노동자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몇 년 전부터요. 음. 연봉이 1억이 넘는 음. 언론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연봉이 한 5, 6천 되는 언론 노동자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연봉이 3천이 안 되는 언론 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럼 달라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이런 재벌이나 대기업의 이 자금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도 매우 크고요. 공영방송이 그렇게 민간방송처럼 광고주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공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 시스템, 사장 선출 시스템도 공영화돼야 한다는 점을 네.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YTN이라는 또 TBS라는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참 여러 가지로 절망감을 느끼는데 적어도 MBC만은 좀 길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예. 그런 생각을 또 오늘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저 광주지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또 광주까지 가는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재판 증인으로 아. 가야 될 상황이어서 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김묘성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 김 뭐 모델이야 우리 저 모델. 훌륭한 진행자 우리 김묘성 기자님께 맡기고 저는 다음 주에 또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